미국 교육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영상, 17살 소녀가 올린 한국 급식 비교가 백악관과 로비스트들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핫도그와 나초뿐인 미국 점심. 그 옆엔 뜨끈한 된장찌개와 다채로운 반찬이 놓인 한국 급식. 이게 같은 학교 점심이라고? 천만 학부모가 분노했고 집단 소송까지 번졌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소녀의 어머니가 바로 미국이 자랑해온 푸드 권위자 사라 존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5년 동안 서구 미식만을 칭송해온 그녀조차 딸의 영상 앞에서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선택이 엄마의 신념을 무너뜨리고 결국 미국 정부의 자존심마저 흔들어버린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존슨입니다. 뉴욕의 푸드앤와인 매거진에서 수석 에디터로 일하고 있어요. 35살이고 영국 출신이지만 미국에서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으로 다루는 분야는 유럽 미식 문화예요.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부터 이탈리아의 작은 트라토리아까지 서구 요리, 문화의 정교함과 역사를 소개하는 것이 제 일이죠. 특히 프랑스 요리의 세련된 기법과 이탈리아 요리의 전통적 가치를 다루는 칼럼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최근 제 17살 딸 제시카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바로 한국 홈쿠킹에 푹 빠져 있거든요. 주말마다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틱톡으로 한국 할머니들의 요리법을 배우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제시카가 신나서 달려왔어요. 엄마, 나 한국 문화체험 워킹홀리데이 신청했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20년간 서구 문화의 우수성을 글로 써왔는데 하필 동아시아 문화라니요. 제시카, 파리나 로마에서 요리 배우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한국은 너무 상업적이고 트렌드에 치우쳐 있어.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제시카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엄마는 왜 항상 서구 중심적이야? 한국 문화가 얼마나 깊이 있는데. K컬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야. 딸의 반박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정말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걸까요? 그날 저녁 제시카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솔직히 맛있었거든요. 깊고 복합적인 맛이 제가 칭송해온 프랑스 요리 못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심 걱정이었어요. 제 전문 분야와 너무 동떨어진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식 전문가인 제가 동양 음식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고요. 제시카는 벌써 항공료까지 알아보고 있었어요. 부산으로 가겠다며 국제학교 프로그램까지 찾아놨더라고요. 엄마,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게 아니야. 철학이 담겨 있어. 발효과학도 있고 계절 순환도 고려하고. 딸의 말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저는 허락했어요. 하지만 조건을 걸었죠. 매주 영상 통화하고 뭔가 위험하면 바로 돌아와야 해. 제시카는 환호하며 제 목을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불안함보다는 딸을 믿어보자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출국 전날 밤 제시카 방에 들어갔어요. 캐리어 옆에 앉아 한국 문화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제시카, 한국은 우리와 많이 달라. 기대를 너무 높이지 마. 그런데 딸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엄마, 그래서 더 가고 싶어. 다른 걸 배우고 싶거든.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다친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음식 문화 전문가라면서 정작 아시아 음식에 대해선 편견만 가득했던 거죠. 제시카의 모험을 응원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공항에서 제시카를 배웅하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응급 상황 시 연락처 메모해뒀어. 그리고 현지 음식에 알레르기 반응 있으면 바로 연락해. 제시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엄마, 걱정 너무 하지 마.
나 이제 성인이야. 그리고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딸의 말이 맞긴 했지만 부모 마음이란 게 그렇죠. 특히 제가 전혀 모르는 문화권으로 떠나는 것이라 더 걱정스러웠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걸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론 딸이 자랑스럽고 다른 한편으론 제 편견을 돌아보게 됐거든요. 미식 전문가라고 자부했지만 정작 아시아 음식 문화에 대해선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발효과학, 약식동원 사상, 계절별 식재료 활용법 등을 읽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의 급식 문화에 대한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영양 균형, 지역 식재료 활용, 전통 음식 계승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의 학교 급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혹시 제시카가 정말 대단한 걸 경험하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 편견이 딸의 소중한 경험을 방해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들고요. 앞으로 3개월간 제시카가 보내올 소식이 궁금하면서도 두근거렸습니다. 제시카가 부산에 도착한 지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휴대폰에 틱톡 알림이 떴어요. 딸이 새 영상을 올렸다는 소식이었죠. 평소보다 조회수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궁금해서 바로 클릭했습니다. 영상 제목은 미국 vs 한국 학교 점심 이게 현실이야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음식 비교 영상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시카가 다니는 부산국제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찍은 영상이 시작됐거든요. 화면에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비빔밥이 예쁜 도자기 그릇에 담겨 있고 된장찌개가 뜨끈하게 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깻잎전, 무생채, 김치까지 다양한 반찬들이 색색깔로 식판을 채우고 있더라고요. 마치 레스토랑 음식 같았어요. 여러분, 한국 학교 점심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시카의 목소리와 함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뉴욕 고등학교 카페테리아 모습이 나왔어요. 핫도그, 나초, 초콜릿 밀크, 쿠키가 플라스틱 트레이에 놓여 있었죠. 두 화면을 나란히 비교하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둘 다 스쿨 런치라고 부르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차이가 컸거든요. 한국 쪽은 집밥처럼 정성스럽고 영양 균형이 잡혀 보였는데 미국 쪽은 그냥 간편식 수준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날 무렵 제시카가 말했어요. 둘 다 똑같이 학교 급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차이는 뭘까요? 한국 학생들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묘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처음엔 그냥 딸이 올린 일상 영상인 줄 알았는데 18시간 만에 조회수가 2100만을 넘었어요. 댓글도 폭발하고 있었죠. 한국으로 전학 가고 싶다. 우리 애들은 정크푸드만 먹는다고? 이거 진짜야 가짜야?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부모들의 댓글이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내 아이도 매일 피자와 햄버거만 먹고 있다. 급식비 내는데. 왜 이런 음식을 줘야 하나? 한국 교육 시스템이 부러워진다 같은 내용들이었거든요. 저도 푸드 전문가로서 미국 급식 문제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당하니까 부끄러웠어요. 특히 한국 급식의 퀄리티가 이렇게 높은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2800만 뷰를 넘어서더니 각종 소셜미디어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까지 모든 플랫폼에서 화제가 됐어요. 특히 미국 교육 관련 인플루언서들이 제시카 영상을 리트윗하면서 미국 교육의 현실이라며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급식 개선을 요구하는 해시태그도 트렌딩에 올랐고요. 오후 5시쯤 CNN에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존슨 에디터님, 따님 영상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푸드 전문가로서 인터뷰가 가능하신가요?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했어요. 단순한 비교 영상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거든요.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단순한 비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답했지만 속으론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말 한국 급식이 우리보다 나은 건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저녁 제시카와 영상 통화를 했어요. 제시카, 내 영상이 미국에서 큰 화제야. 괜찮겠어? 딸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엄마, 나는 그냥 사실을 보여준 것뿐이야. 한국 친구들도 미국 급식이 저런지 몰랐대.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딸의 영상 때문에 미국 교육 시스템 전체가 도마에 오른 상황이었거든요. 과연 이게 좋은 일인지 아니면 문제가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CNN 인터뷰를 거절한 지 이틀 후 제 사무실에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의 교육정책 로비 회사 아메리카 퍼스트 에듀케이션의 대표 수잔 화이트였어요.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성으로 제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었죠. 수잔은 정중하면서도 위압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제시카의 영상이 미국 교육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해외 투자자들과 교육 관련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제시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시카 영상 이후 미국 교육 관련 주식들이 실제로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급식업체들의 주가는 물론이고 교육 서비스 기업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틱톡 영상 하나가 이런 파급력을 가질 줄 몰랐어요. 수자는 제게 미국 교육의 다양성과 자유로움을 강조하는 기사를 써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상당한 기고료도 언급했죠. 하지만 제가 거절하자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협력하지 않으면 제 경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암시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사실 이런 압박이 완전히 예상 밖은 아니었어요. 15년 전 제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올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당시 런던의 한 고급 레스토랑 체인에서 벌어진 식재료 조작 사건을 폭로했다가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악몽이 되살아났어요.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모든 연락처가 끊기고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됐던 기억 말이에요. 결국 미국으로 도피하듯 떠나야 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까지 논란이 될 만한 주제는 피해왔던 거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 딸이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제시카는 단순히 자신이 본 것을 정직하게 공유했을 뿐인데 왜 정치적 압박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제시카의 영상을 다시 봤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한국 급식이 훨씬 영양가 있고 정성스러워 보였거든요. 미국 급식의 문제점은 이미 수많은 연구와 보고서에서 지적되어 왔던 사안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진실이 공개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피해왔던 정치적 이해관계의 늪에 다시 발을 담그게 된 상황이었죠. 다음 날 아침 푸드앤와인 매거진 편집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광고주 중 일부가 제 칼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압박하지는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처신하라는 뉘앙스였죠.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론 딸을 보호하고 지지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또다시 업계에서 고립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15년 전에 고통스러운 기억이 선명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제시카로부터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부산에서 더 깊이 있는 한국 교육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지역 농장과 연계된 급식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딸의 열정적인 메시지를 읽으며 결심이 섰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에 휘둘려 딸의 소중한 경험을 폄하할 순 없었어요. 설령 다시 한번 업계의 압박을 받더라도 이번엔 도망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잔 화이트와 그 배후 세력들이 어떤 수를 써올지 예상할 수 없어서 불안했어요. 단순한 음식 비교 영상이 이렇게 큰 정치적 이슈가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제가 과연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수잔 화이트의 압박이 거세지던 그때 저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가서 제시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15년 전 런던에서 도망쳤던 것처럼 이번에도 뒤로 물러설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김해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시카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3주 만에 본 딸은 확실히 달라 보였어요. 피부가 좋아졌고 표정도 한층 밝아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한국 생활이 딸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제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다음 날 부산 기장군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다니는 국제학교의 지역 먹거리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했죠. 하지만 솔직히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해도 결국 관광객용 쇼케이스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외국인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더더욱 포장된 모습만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기장군청 농정과 박민수 과장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에 성실해 보이는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보여준 자료를 보고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장군에서는 실제로 반경 30km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학교 급식에 공급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로컬푸드 급식 조례라는 법적 근거까지 갖춰서 말이죠. 단순한 홍보용 프로그램이 아니라 체계적인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겁니다. 박 과장은 이 시스템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이 지역 농업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여전히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직매장에 도착해서 보니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관광객을 위한 깔끔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농민들이 직접 와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살아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농민들이 와서 그날 수확한 채소를 진열하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건 가격이었어요. 뉴욕의 파머스 마켓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오히려 더 좋아 보였거든요. 특히 무농약으로 재배한 채소들이 일반 채소와 거의 비슷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한 농민과 대화를 나누며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자신의 농산물이 어느 학교로 가는지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농산물을 파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급식에 직접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시스템이 작은 지방 도시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의 거대한 규모와는 맞지 않는 모델이라고 판단했죠. 하지만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곧 깨닫게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제시카 학교 급식실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학생들이 먹고 있는 음식들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침에 직매장에서 본 바로 그 채소들이 정성스럽게 요리되어 나와 있었거든요. 더욱 인상 깊었던 건 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미국에서 보던 것처럼 급식을 억지로 먹거나 버리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즐겁게 대화하며 식사하는 모습이 마치 가정의 식탁 같았어요. 제시카는 제게 이곳 학생들이 농장 체험도 정기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들이 먹는 음식이 어떻게 재배되고 조리되는지를 직접 경험한다는 것이었죠. 이는 단순한 급식 제공을 넘어선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급식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이었거든요. 한국에서는 급식이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 교육과 지역사회, 그리고 환경까지 고려한 통합적 접근법이었습니다. 뉴욕에 있을 때 수잔 화이트가 한국 시스템은 미국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직접 보니 그게 단순한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의지와 정책의 문제였던 거죠. 제시카가 왜 그렇게 한국 문화에 매료됐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농업과 교육, 환경과 건강, 지역사회와 개인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어요. 이런 진실을 알게 된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수잔 화이트와 그 배후의 세력들이 원하는 건 이런 진실이 묻히는 것이었는데 저는 이제 침묵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김선혜 선생님이 학교의 다른 시설들을 더 자세히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직매장에서의 경험이 워낙 인상적이어서 과연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될지 궁금했어요. 혹시 급식실에서 본 것 외에 더 특별한 것들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김선혜 선생님의 안내로 학교 옥상에 올라가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학교 옥상에 거대한 텃밭이 조성되어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직접 상추, 무, 배추를 기르고 있었는데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텃밭이 단순한 체험 활동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영양교사 김선희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학생들이 직접 기른 채소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급식에 사용된다고 했어요.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혹시 제가 보는 앞에서만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런던에서 레스토랑 업계의 가식적인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 의심을 품고 있던 제게 김선희 선생님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진행될 전통음식 만들기 수업에 참여해보라는 것이었어요. 학생들이 직접 김치를 담그고 두부를 만드는 수업이라고 했죠. 수업에 들어가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여러 나라 학생들이 서로 도우며 한국 전통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학생들의 진지한 태도였어요. 단순히 재미있는 체험 활동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배우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발효의 과학적 원리부터 식재료의 영양 성분까지 생각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어요. 한 미국인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자신은 여기 와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음식 교육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본국에서는 영양 성분표를 읽는 법 정도만 배웠는데 여기서는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시작해서 문화적 의미까지 배운다는 것이었죠. 그 학생의 말을 들으며 저는 뭔가 찔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푸드 전문가라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음식, 교육의 근본적 가치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이 급식실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의 음식을 소개하며 함께 먹고 있었어요. 오늘은 한국 음식이 메인이었지만 다른 날에는 각국 학생들의 고향 음식도 급식 메뉴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김선혜 선생님은 이를 다문화이해 급식이라고 불렀어요. 음식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는 개념이었죠. 급식이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서 문화교육의 장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때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뉴욕에서 걸려온 전화였는데 수잔 화이트였어요. 그녀는 제가 한국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냉정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수잔은 제게 조심스럽게 처신하라고 당부했어요. 한국 정부가 문화 홍보용으로 외국 언론인들을 초대해서 편향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정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객관적 시각을 잃지 말라는 충고라고 했지만 명백한 압박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과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진실일까? 아니면 정교하게 연출된 쇼일까 하는 의구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거든요. 15년 전 런던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제시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딸은 제게 한국 생활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처음 며느리는 신기해서 모든 걸 특별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일상이 되었다고 했어요. 제시카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학생들의 행동이나 선생님들의 태도에서 인위적인 느낌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어 수업을 참관하게 됐는데 거기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로 음식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이해해 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언어와 음식, 문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교육이었습니다. 특히 한 독일인 학생이 한국어로 김치의 역사에 대해 발표하는 걸 들으며 감동받았어요. 그 학생은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 민족의 생존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수잔 화이트가 우려했던 편향이나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차원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교육의 개념 자체가 협소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어요. 이런 현실을 목격한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어떤 글을 써야 할지, 과연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수잔 화이트의 경고가 단순한 협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JFK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 휴대폰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언론사와 출판 관계자들이었어요. 제시카의 후속 영상들이 미국에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었고, 제가 직접 한국을 다녀왔다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맨해튼으로 가는 동안 뉴스를 확인해 봤어요. 제시카의 영상이 교육개혁 논쟁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에서 학부모들이 급식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톱뉴스로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수 성향 언론들은 한국 시스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었죠. 미국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는 전체주의적 접근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수잔 화이트가 2명의 동료와 함께 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연방교육부 정책 담당관 마이클 브라운과 급식업계 컨설턴트 데이비드 리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제게 매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어요. 제시카 영상 이후 급식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총 15억 달러 하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했고 급식 공급망 전체가 불안정해졌다는 주장이었죠. 마이클 브라운은 정부 차원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식 시스템을 무작정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기존 교육 정책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연방 정부는 표준화된 급식 가이드라인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데이비드 리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소프트 파워 전략의 일환으로 외국 언론인들을 초대해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본 것들이 철저히 연출된 쇼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은 그들의 주장과 달랐어요.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모습, 선생님들의 진정성, 농민들의 자부심 같은 것들은 연출하기 어려운 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수잔 화이트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녀는 제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48시간 내에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제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겠다는 것이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협박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15년 전 런던에서의 악몽이 다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거든요. 당시에도 진실을 말했다가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딸이 용기 있게 세상에 내보인 진실을 제가 부정할 수는 없었거든요. 더구나 한국에서 직접 목격한 교육혁신의 가능성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푸드앤와인 매거진 편집부에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편집장이 저를 따로 불러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주요 광고주들이 제 칼럼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대형 식품 회사들이
광고 계약 재검토를 암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거진 경영진으로서는 제 개인적 신념보다 회사 전체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암묵적으로 한국 관련 글쓰기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평소 기고하던 다른 매체들에서도 비슷한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 푸드 섹션, 월스트리트 저널, 라이프스타일 코너 등에서 모두 제 원고 게재를 보류하겠다고 통보해왔어요. 이때 깨달았습니다. 수잔 화이트와 그 배후 세력들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제 경력을 파괴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압박이었습니다. 밤늦게 제시카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딸에게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지만 제시카는 오히려 제게 용기를 북돋아줬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침묵한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어요. 제시카는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미국으로 돌아와서 공개 토론회나 강연을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딸의 제안을 들으며 마음이 정해졌어요. 설령 제 경력이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하더라도 이번에는 끝까지 진실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15년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제시카와 함께였고 진실을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푸드앤와인을 그만두고 독립 저널리스트로서 활동하기로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죠. 하지만 수잔 화이트 측에서는 더 강력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과연 제가 이 모든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지, 그리고 진실이 결국 승리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푸드앤와인을 그만두고 나서 첫 주는 정말 막막했어요. 15년간 쌓아온 인맥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는 걸 실감했거든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업계 사람들조차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전염병 환자라도 된 것처럼 모두가 저를 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브루클린의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로컬 푸드 급식 도입 시민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수잔 화이트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이 뻔했거든요. 하지만 제시카가 부산에서 보내온 격려 메시지를 보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딸은 한국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더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토론회 당일 커뮤니티 센터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00여 명의 학부모들과 교사들, 그리고 지역 농민들까지 참석해 있었어요. 이들의 진지한 표정에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절실한 필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패널로 참석한 수잔 화이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그녀는 한국식 시스템의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규모, 다양한 식문화, 개인의 선택권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청중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한 학부모가 일어나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가 학교 급식을 먹지 않아서 매일 도시락을 싸주고 있는데 직장맘으로서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시도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한국은 가능한 일이 미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규모의 문제라면 작은 단위부터 시작해서 확산시켜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퇴직 교사의 발언이었어요. 자신이 3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급식 시스템이 점점 나빠지는 걸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예산 절약이라는 명목 하에 음식의 질은 떨어지고 아이들의 건강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것이었어요. 수잔 화이트는 점점 수세에 몰렸습니다. 이론적인 반박보다는 현실적인 경험담들이 더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특히 제가 한국에서 직접 촬영해온 영상들을 상영했을 때는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영상 속에는 부산 학생들이 자신들이 기른 채소로 급식을 만들어 먹는 모습, 농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학교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급식 시간을 진심으로 즐기는 모습이 강렬했어요. 토론회가 끝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석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워킹그룹을 만들자고 제안한 거예요. 브루클린에서 시범적으로 로컬 푸드 급식을 도입해보자는 구체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런 움직임이 브루클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토론회 실황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는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캠퍼스 급식 개혁 운동을 시작했어요. 시애틀에서는 IT 업계 종사자들이 자녀들의 급식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접근법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잔 화이트 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주류 언론을 통해 이런 풀뿌리 운동들을 비현실적 이상주의라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과 실행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여론을 분열시키려 했어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제시카가 부산에서 만난 다른 나라 교환학생들이 각자의 본국에서 비슷한 영상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 온 학생들이 한국 급식과 자국 급식을 비교하는 컨텐츠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관심으로 이어졌어요. 유럽 언론들이 미국의 급식 논쟁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교육 혁신을 글로벌 모델로 소개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핀란드와 덴마크 같은 교육 선진국들이 한국의 급식 시스템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미국 내 여론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 문제를 단순한 문화적 차이로만 치부할 수 없게 된 거죠. 이런 변화를 감지한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버몬트주 몬틀리어에서 처음으로 지역 농산물 우선 급식 조례안이 발의된 것이었어요. 작은 도시였지만 상징적 의미가 컸습니다. 제시카는 이런 소식들을 부산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곧 미국으로 돌아와서 직접 전국 투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됐어요. 수잔 화이트 같은 세력들이 제시카까지 타겟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딸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변화들을 보며 조금씩 용기가 생겼어요. 진실을 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변화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6개월 후 브루클린 그린파크 초등학교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지역 농산물 우선 급식 프로그램이 공식 출범하는 날이었어요. 제시카가 부산에서 돌아온 지 한 달 만에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개막식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브루클린 시장을 비롯해 교육위원회 관계자들, 그리고 지난 6개월간 함께 싸워온 학부모들과 지역 농민들까지. 무엇보다 아이들의 밝은 표정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급식 메뉴는 브루클린 농장에서 아침에 수확한 샐러드, 퀸즈에서 구운 통밀빵, 그리고 롱아일랜드 해안에서 잡은 생선으로 만든 수프였어요. 제시카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을 미국 실정에 맞게 적용한 결과였습니다. 한 8살 아이가 상추를 씹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신선해요. 그 순간 지난 6개월간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브루클린 시장이 축사에서 말했습니다. 존슨 에디터와 제시카 양이 보여준 용기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이제 이 작은 변화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합니다. 사실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어요. 버몬트주에 이어 오리건, 콜로라도에서도 비슷한 조례들이 통과됐거든요.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수잔 화이트는 결국 로비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너무 많은 지역에서 변화가 일어나자 더 이상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들이 등을 돌린 거죠. 거대한 급식업체들도 전략을 바꿔서 로컬 푸드 공급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카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과 교육 정책을 복수 전공하기로 했고, 졸업 후에는 유니세프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딸의 인생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저 역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었어요. 독립 저널리스트로서 지속 가능한 음식 문화에 대한 글을 쓰고 있었고,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런던에서의 상처가 마침내 치유되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에서 김선희 선생님이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작은 틱톡 영상이 태평양을 건너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국에서도 미국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전국적인 변화를 이루려면 수많은 장벽들을 넘어야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오후 제시카와 함께 브루클린 브리지를 걸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딸은 다음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학에서 더 체계적으로 공부한 후 전 세계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말이에요. 엄마, 처음엔 그냥 재미있는 비교 영상을 만든 것 뿐이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제시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용기 있게 진실을 보여줬기 때문이야.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저도 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작은 관찰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을 말할 용기만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새로운 실험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급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제시카와 저, 그리고 함께 해준 모든 분들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소녀의 틱톡 영상이 미국 전체를 뒤흔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급식 시스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외국인들에게는 꿈 같은 현실이었다니요. 매일 아침 새벽부터 우리 아이들을 위해 신선한 재료를 고르시는 영양 선생님들,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시는 조리사분들 덕분에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교육 문화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다는 것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그 한 끼 급식이 전 세계를 감동시킬 만큼 특별한 것이었다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도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감동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사연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